멀리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나물 반찬 2가지만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배달앱을 켜서 메인 요리 8개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지킵니다. 식탁 위에는 시금치나물과 감자채 볶음 2가지 반찬뿐이었습니다.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초라했죠. 부모님의 어색한 미소와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환대를 보며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딸을 향한 사랑과 기대를 가득 안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받은 대접은 이런 무성의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 잠금을 풀고 배달 앱을 열었죠. 엄마,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익숙한 초록색 택시가 멈춰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겁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철수 씨가 먼저 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빛바랜 남색 셔츠를 입고 계셨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꼼꼼하게 걷어 올리셨죠.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은 어머니 박순자 씨를 부축했습니다. 2분의 손에는 크고 작은 보따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으로 된 가방은 터질 듯이 빵빵했고 그 안에는 고향 전라남도에 말린 나물과 표고버섯 그리고 외손주 민준이에게 줄 손수 만든 베넷 저고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제가 서울로 시집 온 지 3년 만에 부모님은 저와 남편 박민준의 신혼집에 처음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엄마. 다 한 가족이잖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옆에 있는 남편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늘 그렇듯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장모님보다 더 살가우셔. 그리고 이 집도 우리 둘 집이잖아. 농담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소문난 짠순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약은 이미 미덕의 범주를 넘어 집착에 가까웠죠. 버스비 2,000원을 아끼기 위해 30분을 걸어서 집에 오시는 분이었고 냉장고 속 남은 반찬을 대여섯 번씩 데워서 민준 씨가 엄마 제발 그만 드세요라고 인상을 찌푸려야 마지못해 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시어머니의 절약에는 항상 방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는 값비싼 백화점 선물 세트를 사주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벽과 심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바쁘셔. 사돈어른 오신다고 직접 요리하신대. 민준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근데 장모님 장거리 차 타셔서 피곤하실 테니 저녁은 속 편하게 담백하게 먹는 게 좋다고 너한테 전해달래. 담백하게?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부모님은 꼬박 하루 동안 기차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셨습니다. 딸이 사는 서울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딸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고 싶으셨을 텐데요. 맛있는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를 껴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마르셨고 손등의 핏줄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고생은 무슨, 하나도 안 힘들어. 어머니는 웃으시며 급히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소쿠리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다 네가 좋아하는 고사리랑 취나물이야. 얼른 들어가자. 사돈어른 기다리시겠다. 김영숙 여사님은 아이보리색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완벽하지만 경직된 미소를 띤 채 아나운서처럼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사돈,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집안이 다 환해지네요.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부모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찌나 힘을 주시는지 어머니가 슬쩍 미간을 찌푸리시는 걸 봤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순박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대도시의 열렬한 환대는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사부인,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냥 아이들 어떻게 사나 보러 온 건데 패만 끼치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손을 비비셨고 낡은 셔츠 깃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패는요, 한 가족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자, 방을 준비해뒀어요. 김영숙 여사님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곧장 객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안방 옆에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작은 방을 깨끗하게 치워두었거든요. 세탁세제 향기가 나는 새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로 바꿔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불편하게 주무실까 봐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부모님을 부엌 옆 에어컨 실외기가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서재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서재는 임시로 만든 객실이라 좁은 간이 침대 하나와 누렇게 바랜 낡은 이불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책상을 뒀던 긁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사돈, 보세요. 이 방이 조용하고 햇빛도 안 들어와서 쉬시기에 딱 좋아요. 김영숙 여사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마치 최고의 방을 내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작은 방에서 주무시기로 했잖아요. 거기가 더 편하실 텐데. 그는 애둘러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눈을 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방 침대는 너무 푹신해서 어르신들 주무시면 허리 아프셔. 그리고 그 방 에어컨 실외기 지금 수리 중이라 시끄러워. 다 사돈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게 몰래 눈짓을 보냈습니다. 내 계획 망치지 마라는 경고의 눈빛이었죠. 부모님은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어디서든 잘 잡니다. 쉴 곳만 있으면 되죠. 제게 폐를 끼칠까봐 조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 불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런 변명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절약은 언제나 저와 제 친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후 김영숙 여사님은 40평짜리 이 아파트를 구경시켜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보세요. 이 집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 우리 집안 사람들 안목이 좋아서 샀지 지금은 몇 배나 올랐어요. 그녀는 거실에 있는 낡아 보이는 자개장을 가리키며 일부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자개장 진짜 나전칠기로 만든 거라 엄청 비쌌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자개장은 시부모님이 옛날 집에서 가져온 낡은 물건으로 자기 일부는 떨어져 나가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부러움을 표하셨습니다. 서연이가 댁에 시집간 게 정말 복이네요. 민준군이 참 출세했어요. 그럼요. 김영숙 여사님의 미소는 더 짙어졌지만 말은 듣기 거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 대기업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연봉도 높고요. 저희 집은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분수 알고 우리 민준이 뒷바라지만 잘하면 돼요.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연애할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매일같이 타박하시다가 제가 명문대 졸업장과 고액 연봉이 찍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나서야 태도가 부드러워졌거든요. 오후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도 사드리고 서울의 유명한 간식도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김영숙 여사님이 쫓아나왔습니다. 서연아, 너희 어디 가니?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 좀 다녀오려고요. 쇼핑도 하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쇼핑은 무슨 쇼핑? 집에 다 있는데 돈 아깝게.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커졌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 돈을 전부 탕진하려는 사람처럼요. 옷 몇 벌 사드리려고요. 부모님 옷은 다 고향에서 입던 낡은 옷이라 서울 오셨으니 좀 번듯하게 입으셔야죠. 제가 주장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내 부모님은 소박한 분들이야. 네가 새 옷 사드리면 오히려 불편해하시고 네가 돈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넌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니 살림할 줄 알아야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오신 건 네가 잘 사는지 보러 오신 거야. 네가 사치 부릴수록 시집에서 기모 펴고 산다고 걱정하실 거다. 알겠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인색함과 제 친정에 대한 무시를 나를 위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부모님께 돈 쓰는 건 어머니 허락받을 일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가게 두세요. 서연이도 생각이 있겠죠. 엄마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저녁 준비도 하셔야죠. 김영숙 여사님은 그제야 물러섰지만 떠나기 전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명품 같은 거 사지 마라. 재래시장 옆에 할인 매장 있는데 거기 옷이 품질도 좋고 싸. 아파트를 나서자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새 옷 사지 말자. 집에 옷 많아. 괜히 시어머니랑 다투지 마. 너만 못된 며느리 된다. 저는 코끝이 찡해져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 억울하게 안 당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만큼은 반드시 부모님이 만족스럽게 드시게 할 것이고 김영숙 여사님께도 저 이서연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요. 저녁 식사 준비는 저와 시어머니의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근처에서 평이 가장 좋은 수산시장을 알아보고 지갑과 차키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해산물과 소고기를 사와서 정성껏 대접할 생각이었죠. 어머니, 장 보러 다녀올게요. 현관에 나서자마자 김영숙 여사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장은 무슨 장? 거실에서 TV를 보던 그녀는 이 말을 듣자마자 TV를 끄고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모님 처음 오셨는데 푸짐하게 차려야죠. 맛있는 고기랑 해산물 좀 사오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의기양양하게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사놨어. 내가 준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신선한 걸로만 골라왔다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셨을까?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분명 가득 차 있었지만 온통 채소뿐이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 대파 몇 뿌리, 감자 한 봉지, 토마토 2개, 그리고 두부 반모. 어머니, 고기랑 해산물은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기는 무슨 고기야? 김영숙 여사님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 하루 종일 차 타셔서 속이 불편하실 텐데 고기나 해산물 먹으면 탈나. 저녁에는 채식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얼마나 좋니? 하지만은 무슨. 그녀는 제 말을 끊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돼지고기가 얼마나 비싼데 해산물은 더 비싸고 우리는 사치하면 안 돼. 난 분수도 모르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더라. 이 말은 교묘하게 제가 철없이 부모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절약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세요.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셨는데 딸과 사위로서 제대로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대접해야지. 김영숙 여사님은 마치 제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다 생각해놨어. 저녁에는 내 특기인 시금치나물, 새콤달콤 감자채 볶음, 그리고 집밥 스타일 두부조림을 할 거야. 반찬 3개의 국까지 얼마나 푸짐하니. 식당의 기름진 음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찬 3개의 국국, 순수 채소 2가지에 두부 하나. 이걸 푸짐하다고? 이건 우리 집 평소 식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부모님께 갈비찜이라도 해드리고 생선 매운탕도 끓여드릴래요. 저는 그녀와 더는 다투지 않고 직접 요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님은 즉시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너는 요리가 너무 느리고 기름지게 해서 건강에 안 좋아. 오늘 저녁은 내가 정해. 여긴 내 부엌이고 내 집이야.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가슴속에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네가 민준이한테 시집 왔으면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민준 씨가 거실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아, 왜 그래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 김영숙 여사님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굳이 나가서 해산물을 사오겠대. 이게 돈 낭비가 아니면 뭐니? 네가 좀 말해봐.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어떤지. 함부로 돈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저녁 우리 부모님을 나물 반찬 2가지로 대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눈빛에는 추궁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고부 갈등을 가장 두려워했죠. 그는 얼굴이 굳은 어머니와 분노로 떨고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그럼 계란찜이라도 하나 더 할까요? 서연아,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화내지 마. 그의 회피적인 대답에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저는 지갑을 내려놓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더 싸워봤자 거실에 계신 부모님만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정시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공기는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무거웠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삼첩일탕을 가지런히 차려놓았습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 새콤달콤 감자채 볶음 한 접시, 집밥 스타일, 두부조림 한 접시, 그리고 김계란국 한 그릇. 온통 채소뿐이었고 녹색, 흰색, 노란색의 조합은 기름기 한 방울 없어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음식 냄새를 맡으셨을 때만 해도 눈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상차림을 보고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님은 유난히 열정적으로 부모님을 자리에 앉히고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 옆에,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자자, 사돈, 어서 드셔보세요. 제 음식 솜씨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알아준다니까요. 그녀는 국그릇에 국을 떠서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 김계란국이 담백하고 위장에 좋아서 사돈께 딱이에요. 아버지는 서둘러 받으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또 어머니께 감자채를 덜어드렸습니다. 사부인, 이것도 드셔보세요. 새콤달콤해서 입맛 돋우는데 최고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감자채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저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부모님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께 식탁을 풍성하게 차리는 것이 손님을 대하는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차림은 고향의 허름한 식당보다도 못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아버지가 두부조림을 향해 뻗었던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는 조용히 시금치나물 몇 가닥만 집으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 철학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요즘 도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민준이 몸이 이렇게 좋은 것도 다 식단이 담백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부모님이 촌스럽고 현대적인 건강관리를 모른다고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반격하지 않으면 그녀는 영원히 이런 무성의함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민준 씨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제게 두부를 덜어주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만든 두부조림 먹어봐. 맛 괜찮아.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당신 생각에 이 상차림이 멀리서 오신 부모님을 대접하는 상차림이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제 시선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고생하셨잖아. 고생?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어머님이 해주신 거 맛있어. 어머니가 서둘러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맞아. 사부인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 감자채가 아주 맛있어요. 아버지도 열심히 맛있게 먹는 척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의 화목을 위해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를 꾸짖으려는 순간 저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배달 앱을 열고 화면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너무하는 거니? 김영숙 여사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음식 주문해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음식 주문? 집에 음식이 부족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8도나 높아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를 한번 보고 부모님을 훑어본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8가지 요리, 메인 요리 6개에 사이드 2개, 특히 가장 비싼 메인 요리 2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갓 구운 족발 한 세트와 매콤한 해물찜 한 판. 김영숙 여사님이 세게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식탁 위에 시금치나물이 따라 흔들렸습니다. 이서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열정은 없었고 노골적인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주문 내역과 배달 예상 시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뜻은 분명해요, 어머니. 어머님의 요리는 담백하고 건강하지만 제 부모님은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들께는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가 필요해요. 저는 또박또박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성? 김영숙 여사님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직접 3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정성이 없다고? 네가 몇십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시키면 정성이 있는 거니? 이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낭비라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일어나 말리셨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린 이거면 충분해.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철이 없어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김영숙 여사님께 사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풀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영숙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제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시기 위해 보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걸요? 어머니는 아세요? 그분들이 가져오신 이 고향 특산물이 며칠 밤낮을 고생해서 만드신 그분들의 진심이라는 걸요? 그분들은 제 부모님이세요. 멀리서 오신 손님이지 채소 반찬이나 드시고 어두운 골방에서 주무시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딸과 사위의 사랑, 그리고 새 집의 따뜻함을 느끼러 오신 분들이에요. 제 눈가는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핑계대지 마. 결국 네가 돈 잘 쓴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김영숙 여사님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부모님이 해물찜 먹어본 적이나 있겠어? 먹을 줄은 아시고? 이건 낭비야. 이제부터 드셔보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드셔보셨으면 제가 사드리면 돼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부모님께 최고로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게 문제 있나요? 민준 씨는 일이 커진 것을 알고 서둘러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한테 사과하고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만약 당신 부모님이 오셨다면
나물 반찬 두 가지로 대접했을 거예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오셨다면 시어머니는 분명 해삼, 전복 요리를 준비했을 것이고 한 달 전부터 친척들에게 자랑했을 테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지켜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저는 겉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배달 곧 올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김영숙 여사님을 향한 총알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가리키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제가 주문한 요리가 도착한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원에게서 크고 작은 포장 용기들을 건네받았습니다. 진한 해산물 향과 고기 굽는 냄새가 순식간에 부엌의 밋밋한 기름 냄새를 몰아내고 거실 전체를 강렬하게 차지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안 서? 그녀의 목소리는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능숙하게 족발과 해물찜을 포장 용기에서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갈한 볶음 요리와 반찬들을 하나씩 놓았죠. 순식간에 두 가지 나물 반찬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족발, 붉고 노란색이 어우러진 해물찜. 그 향기는 사람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부모님은 넋을 잃고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푸짐한 상차림은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를 말리고 싶으셨지만 맛있는 음식에 압도당하셨죠. 엄마, 아빠, 멍하니 계시지 말고 드세요. 이 족발은 갓 삶은 거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저는 부모님을 안치고 직접 어머니께 해물찜에 커다란 새우를 하나 덜어드렸습니다. 이 해물찜, 살이 아주 부드러워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으시고는 수북한 콩나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드세요, 엄마. 사양하지 마시고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한 짓 좀 봐. 네 눈에는 이 시어미가 보이지도 않는 거냐. 스마트폰 액정은 크게 금이 갔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계속 어머니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어른으로 존중해요. 하지만 어른은 어른다워야죠.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으로는 제 부모님이 촌스럽다고 암시하시고 행동으로는 무시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속셈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어머니는 제 부모님이 제가 댁에 시집 온 걸 큰 영광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어머니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지난 3년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저는 마침내 전부 쏟아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그냥 절약했을 뿐이야. 김영숙 여사님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절약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 500만 원짜리 옷팔찌를 사는 건 절약이고 제 부모님께 나물 반찬 두 가지 해드리는 것도 절약인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이 상차림을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다면 드셨을까요? 김영숙 여사님은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즉시 상을 엎었겠죠. 민준 씨는 기절할 듯한 어머니를 부축하며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이제 됐어. 아니, 안 됐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어머니를 오랫동안 참아왔어. 지난 3년간 그분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던 거 당신 정말 못 봤어? 당신은 그냥 못 본 척한 거야. 당신은 어설픈 중재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지. 틀렸어. 당신의 나약함이 그분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부모님은 우리가 격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그만하자. 우리 그냥 갈게. 어머니가 저를 잡아 끌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안 가요. 저는 어머니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이 저녁은 꼭 드시고 가셔야 해요. 그것도 편안하게요. 저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두 분은 드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긴 제 집이고 제 부모님은 제 손님이에요.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을 들어 족발 한 점을 아버지 그릇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드세요. 이거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껍질은 쫀득하고 살은 부드러워요. 아버지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자신들을 위해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결국 침묵과 어색함 속에서 끝났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셨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말릴 수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김영영숙 여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잘못한 아이처럼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부모님을 간이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잘 덮으시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고 머리맡에 따뜻한 물을 놓아드렸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오니 민준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친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만족 못해. 내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는 영원히 만족 못할 거야. 너 오늘 엄마를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알아? 엄마 심장 안 좋으신 거 알잖아. 민준 씨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그럼 엄마는 그 나물 반찬 2가지를 상에 올릴 때 우리 부모님 심정은 생각 안 하셨대? 제가 반문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당신이 나를 가장 실망시킨 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번엔 확실히 심하셨어. 하지만 엄마도 사정이 있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반년 전에 엄마가 고수익 실버타운에 투자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히 기억했죠. 그때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기당하셨어? 완전히는 아니고. 근데 엄마가 집안의 모든 유동자금, 당신 돈이랑 우리 집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거기에 쏟아부었어. 근데 지금 그 프로젝트가 동결돼서 돈을 뺄 수가 없대. 제 몸에 피가 모두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를? 1억 2천만 원.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래 집 살 때 엄마가 보태주신 돈이 많았잖아. 그걸로 더 크게 불리려다가. 지금 집안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주택담보대출 압박은 심하고 엄마는 요즘 거의 미칠 지경이야. 저는 마침내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를 메우기 위해 돈을 아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라 재정 위기를 숨기려고?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고 너한테도 말 못했어. 네가 화낼까봐, 그리고 장인어른이 실망하실까봐. 민준 씨는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돈 아끼는 데 미쳐서 전기요금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계셨어. 제 마음속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한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준 씨, 왜 진작말 안 했어?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돈 되찾으면 말하겠다고. 우리 관계에 영향 미칠까봐. 관계에 영향? 지금 이미 관계를 망쳐놨잖아. 저는 일어서서 서성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자존심으로 돈을 아껴서는 안 되지.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고 거창한 요리를 안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물 반찬 2가지만 내놓고 그런 말투로 말한 건 명백히 의도적인 거야. 알아. 하지만 엄마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 그 스트레스를 우리 부모님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 저는 민준 씨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선택해야 해. 첫째,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해서 엄마가 더 이상 이상한 짓 못하게 막아. 둘째, 우리 부모님께 사과해. 당신 어머니의 무례함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끝이야. 제 최후 통첩에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금 너무 약해지셨어. 내가 엄마를 이해하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이해해주는데?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일 당장 떠나셔야겠어. 더 이상 이런 수모겹게 할 수 없어. 내일 바로 일주일 계시기로 했잖아. 민준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일주일? 당신 엄마 눈치 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가서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나와. 오늘 밤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겠어. 민준 씨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방에서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줄 알았겠죠. 하지만 거실에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희들, 뭘 어쩌자는 거니?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얇은 위장막을 걷어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네가 말했니? 왜 말했어? 엄마, 서연이도 이 집 식구예요. 집안 재정 상황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준 씨는 용기를 내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투자 실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평온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제 부모님께 화풀이 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화풀이 안 했어. 그냥 절약한 거야. 그녀는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절약과 무시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채소 반찬만 하시는 건 어머니 자유예요. 하지만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제 스마트폰을 내던지고 저를 낭비한다고 욕하셨죠.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이 집의 권력자고 저는 어머니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김영숙 여사님은 제 기세에 눌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고집을 꺾었습니다. 난 그냥 돈을 아끼고 싶었어. 그 돈을 못 찾을까봐 무서웠다고.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상의해서 함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제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첫째, 제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둘째, 가정경제와 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민준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 내가 그 시골 사돈한테 사과하라고? 소문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김영숙 여사님은 고개를 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아니면 가정의 화목이 중요해요? 저는 차갑게 물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투자 실패한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으시겠어요? 김영숙 여사님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일이 소문나면 친척들 사이에서 그녀의 현명한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내일 아침 반드시 사과하세요. 나물 반찬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을 무시한 태도에 대해서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집안 재정은 저와 민준 씨가 공동으로 관리할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독단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실 수 없어요. 이번에는 민준 씨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요. 돈은 저희 부부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투자금 되찾을 방법은 저희가 알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일찍 떠나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랑 잘 지내? 싸우지 말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억울하게 안 당해요. 저는 부모님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숙 여사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옷은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접이 소홀해서 두 분 마음 상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나물 반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접이 소홀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그녀에게 이것은 가장 큰 양보이자 사과였습니다. 부모님은 서둘러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 일이 컸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녀가 사과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부인, 저희 다 이해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 저와 민준 씨는 가정관계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투자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월급 통장과 저축도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충동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 단계는 생활의 경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작은 가정이고 함께 살고 싶으시면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요. 어머니, 앞으로 장은 저와 민준 씨가 볼게요. 요리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지만 저희 식생활에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 씨가 제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약점도 제가 쥐고 있었고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결단력으로 투자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저의 책임감과 능력을 보며 저에 대한 태도가 저항에서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그녀를 억누르지 않고 존중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반년 후 집안의 경제적 압박은 여전했지만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관계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겪었지만 더 솔직한 결혼 생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나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차례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송편 빚는 것만 도와주세요. 제가 미리 장을 봐왔는데 혹시 손질할 거 있으면 봐주세요. 제 태도는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었고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의 태도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비위를 맞추려는 듯했습니다. 어이구, 서연아. 네가 너무 애쓴다. 이번에는 내가 요리할게. 지난번에는 엄마가 잘못했어. 이번에는 사돈께서 만족스럽게 드시도록 보장할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쉬세요. 송편만 빚어주세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입에 안 맞아 하셔서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동그랑땡, 그리고 해물 요리를 할 거예요. 이 말은 거절인 동시에 지난번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조금 어색해했지만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엌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번에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작은 방에서 묵으셨고 방에는全신더 침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추석 저녁상에는 제가 직접 만든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LA 갈비, 해삼, 동파육 등 없는 게 없었죠. 김영숙 여사님은 식탁 옆에 앉아 부모님이 즐겁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어머니께 송편 하나를 덜어드렸습니다. 사부인, 제가 빚은 송편 맛 좀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예전의 자랑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감격하며 서둘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술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의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잊고 올해 우리 가족은 꼭 화목하게 지냅시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눈앞의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 힘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식탁에서의 전쟁은 고통스러웠지만 저 자신과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참았다면 끝없는 억울함만 남았을 겁니다. 가족 관계는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와 필요한 반격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준 씨의 술잔에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 한 번으로 시집에서의 발언권을 되찾았고 부모님의 자존심도 지켜냈습니다. 제2부 허니문 스위트룸 앞에서 얼어붙은 시어머니, 비퍼니, 멜 정챗 당축 후 펑턴혼 500만 원 입금 완료. 저는 통장 잔액을 보며 흥분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꼬박 2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악착같이 모아 드디어 몰디브 허니문 여행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서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6성급 리조트를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터, 빌라, 허니문 스위트, 개인 버틀러 서비스, 커플 스파, 모든 서비스를 수없이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남편 최준서 씨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루는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을 급하게 간소하게 치르느라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열흘 전 시어머니 이혜숙 여사님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가 이 여행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아가 여름방학 내내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니? 너희가 데리고 같이 가거라.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13살 조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차마 거절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생각지도 못한 것은 이혜숙 여사님이 아이를 돌본다며 직접 따라가시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2인 허니문은 그렇게 4인 가족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저와 최준서 씨의 결혼식 날. 그날은 비가 내렸고 웨딩홀에서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서는 물이 조금씩 샜습니다. 저는 대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은 흙탕물에 젖었죠. 미안해, 지우야.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꼭 더 멋진 결혼식 올려줄게.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함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과 함께라면 그걸로 됐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때 준서 씨는 막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죠.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며 수입은 안정적이었지만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저축은 모두 아파트 계약금으로 들어갔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우리 돈 모으면 꼭 몰디브로 가자. 그날 밤 신혼집에 누워 휴대폰 속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섬 사진들을 보며 저는 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고 매달 4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40만 원은 저희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옷 한 벌을 덜 사고 외식을 한 번 덜 하고 영화 몇 편을 덜 봐야 하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준서 씨와 몰디브에서 허니문을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워터빌라, 로맨틱한 저녁 식사. 돈을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매달 화장품을 사곤 했는데 이제는 전부 아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쇼핑을 즐겼지만 이제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아끼고 살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친구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돈 좀 모으려고.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꿈이라고 비웃음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몰디브는 많은 사람에게 멀고 먼 꿈의 장소니까요. 준서 씨는 제가 허니문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함께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도시락 싸왔어. 점심은 밖에서 안 먹을래. 준서 씨는 도시락 통을 들고 초등학생처럼 얌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저는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달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며칠 동안 흥분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숫자가 커질수록 제 꿈도 가까워졌습니다. 2024년 설날, 이해숙 여사님은 아들 부부가 명절에도 새 옷을 잘 사입지 않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지우야, 너랑 준서 돈이 부족하니? 엄마가 좀 보태줄까? 이해숙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몰디브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 혼날까 봐서요. 이해숙 여사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아끼고 사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2024년 8월 제 통장 잔액은 마침내 1,00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즉시 컴퓨터를 켜고 몰디브의 여러 리조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이 리조트 어때? 저는 화면 속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리조트, 6성급 기준으로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워터 빌라가 동화처럼 푸른 바다 위에 흩어져 있었고 각 빌라마다 개인 발코니와 인피니티 풀이 있었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준서 씨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딱 1,000만 원이야. 저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봤어. 비행기표 400만 원, 숙소 500만 원, 기타 비용 100만 원. 우리가 모은 돈으로 딱 맞아. 저는 이미 이 리조트를 3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객실 선택부터 레스토랑, 예약, 스파 프로그램, 수상활동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죠. 허니문 스위트 6박 7일, 조식과 석식 포함, 그리고 무료 커플 스파까지. 저는 예약 페이지의 소개를 신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괜찮겠어? 준서 씨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당연하지. 제 눈은 빛났습니다. 이건 우리 허니문이잖아. 놓치면 의미가 없어. 저는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예약 성공 페이지를 보며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예약 성공 후 저는 미친 듯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몰디브 여행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매일 세부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혹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리조트 허니문 스위트 가보신 분 계세요? 최고예요. 저 작년에 묵었는데 방이 정말 로맨틱하고 서비스도 세심했어요. 거기 바닷물 정말 사진처럼 파래요? 사진보다 더 파래요. 제가 찍은 사진 몇 장 보내드릴게요. 저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공유하는 사진과 경험담을 보며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선크림, 비키니, 스노클링 장비, 방수 카메라 등 다양한 여행용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이 사면 캐리어에 다 들어가? 준서 씨는 테이블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다 들어가. 내가 다 계산해봤어. 저는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을 정리했습니다. 리조트에 한국어 서비스가 있기는 했지만 저는 간단한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몇 문장을 익혔습니다. Thank you. Excuse me. How much? 준서 씨는 제가 진지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출발 한 달 전부터 이해숙 여사님은 부쩍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지우야, 너희 이번에 몰디브 갈 때 뭐 가져갈 거니?
이혜숙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제가 짐 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냥 일상용품이랑 옷까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거기 물건 엄청 비싸다며? 외국은 뭐든 다 비싸다던데. 이혜숙 여사님은 계속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식사 포함 패키지로 예약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혜숙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혜숙 여사님은 또 오셨습니다. 지우야, 너희가 예약한 호텔 방은 크니? 네, 커요. 스위트룸이에요. 저는 옷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위트룸이라. 그럼 정말 크겠구나. 이혜숙 여사님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속셈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이혜숙 여사님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13살 조카 최서아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작은 엄마,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몰디브 가신다고요? 서아는 큰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다음 달에 가.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부럽다.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데 서아는 동경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혜숙 여사님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듯 했죠. 출발 열흘 전 최 씨 집안의 주말 가족 식사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최 씨 집안의 전통으로 매주 주말마다 이혜숙 여사님이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 온 가족을 모으셨습니다. 지우야, 이 갈비찜 좀 먹어보렴. 이혜숙 여사님은 웃으며 제게 음식을 덜어주셨습니다. 준서 씨의 사촌형인 최준혁 씨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13살 서아는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준서야, 너희 다음 주에 몰디브 간다며?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엄청 비싸다던데 얼마나 쓰려고? 준혁 씨의 아내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요.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혜숙 여사님의 젓가락이 눈에 띄게 멈췄습니다. 1,000만 원? 너희 둘이서? 네, 허니문이잖아요. 저는 미묘하게 변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세상에 1,000만 원이라니. 준혁 씨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1년 여행 경비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돈 쓸 줄 아네. 이혜숙 여사님의 말투는 복잡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 선택을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딱 한 번뿐이잖아요. 준서 씨가 저를 변호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니. 이혜숙 여사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싶어서 그렇지. 식탁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서아는 어른들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이혜숙 여사님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희 여행 가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혜숙 여사님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1,000만 원이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돈 아까워하시는 마음 알아요. 저도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알지. 하지만 이혜숙 여사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봐봐. 이혜숙 여사님은 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이면 집 한 방 하나는 새로 꾸밀 수 있는 돈이야. 괜찮은 중고차 한 대 값이고 어머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이혜숙 여사님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너희 돈 버는 게 힘드니까 안쓰러워서 그렇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허니문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허니문, 이혜숙 여사님은 이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나랑 내 아버지는 결혼할 때 허니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는데 저는 세대 차이가 가져온 가치관의 충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서아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작은엄마,
무슨 얘기하세요?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어른들 얘기야. 이해숙 여사님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몰디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해숙 여사님은 손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한 듯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후 이해숙 여사님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서아를 보며 속으로 무언가 계산하고 있었죠. 서아야, 너 여름방학에 뭐 할 계획 있니? 이해숙 여사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놀아요. 서아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집에만 있는다고? 이해숙 여사님은 계속 물었습니다. 네, 아빠 엄마는 일하셔서 바쁘시고 저랑 놀아줄 시간도 없어요. 서아는 조금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과 준혁 씨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암묵적인 합의에 이른 듯했습니다. 지우야, 이해숙 여사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저는 식탁을 치우다가 그녀의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봐봐, 서아가 여름방학 내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니?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모처럼 해외 나갈 기회인데 너희가 데리고 같이 가거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를 몰디브에 같이 데려가라고. 아이도 견문을 넓히고 얼마나 좋은 기회니. 이해숙 여사님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건 저희 허니문이잖아요. 준서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허니문이 뭐 어때서?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잖아. 한 명 더 데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방도 그렇게 크다는데 한 명 더 자면 어때서? 이해숙 여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을 해외에 데려가 준다는 말을 듣고 즉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저 몰디브 갈 수 있어요? 소녀는 흥분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이해숙 여사님은 손녀의 신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 수없이 계획했던 로맨틱한 허니문이 이렇게 가볍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허니문은 정말 아이를 데려가기에는 좀 그래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도 참 속이 좁구나. 이해숙 여사님의 말투는 불쾌해 보였습니다. 1,000만 원짜리 여행에 한 명 더 데려간다고 돈이 얼마나 더 들겠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인데? 이해숙 여사님이 반문했습니다. 우리 서아가 얼마나 착한데 절대 너희한테 폐 끼치지 않을 거야. 준혁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세상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일 때문에 바빠서 평소에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저 정말 방해 안 할게요. 서아는 순진한 눈을 뜨고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불 위에 올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준서 씨는 난처하게 미간을 찌푸릴 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봐라. 이해숙 여사님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서아가 이제 13살이야. 한창 견문을 넓힐 나이지. 해외에 한번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이니.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준혁 씨 아내도 말을 보탰습니다. 서아 비행기 표 값은 저희가 낼게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행기 표 값이 문제인가요? 핵심은 이게 전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남편과의 둘만의 시간, 결혼식 때 갖지 못했던 허니문의 아쉬움을 푸는 것, 우리만의 로맨틱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서아의 눈, 기대에 찬 온 가족의 표정을 보며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신난다. 서아는 즉시 저를 껴안았습니다.
작은엄마 최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이혜숙 여사님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한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제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혜숙 여사님은 저를 완전히 돌처럼 굳게 만드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서 너희 대신 아이 봐줄게. 절대 너희 방해 안 할 테니. 저는 순간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 한 명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가신다고요? 제 허니문은 그렇게 4인 가족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휴대폰 속 몰디브 정보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원래 저를 설레게 했던 로맨틱한 장소 소개들은 이제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인 해변 디너, 커플 선셋 요가, 허니문 스위트 데코레이션, 이런 서비스들을 과연 3명이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준서 씨가 방에서 나와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우리 허니문이 이렇게 가족 여행이 되어버렸네. 제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준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까? 됐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번복하면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저는 준서 씨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혜숙 여사님은 외아들인 그를 끔찍이 아꼈고 모든 것을 대신 정해주는 데 익숙했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지만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그냥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꼬박 2년을 모은 돈인데? 알아, 다 알아. 준서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둘이서 다른 곳으로 또 가자. 우리 둘만. 다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다음에도 그걸 허니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준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니문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와 시효성이 있었습니다. 놓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이혜숙 여사님은 신나게 해외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권을 만들고 여러 여행용품을 샀습니다. 지우야, 내 이 모자 어떠니? 이혜숙 여사님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거울 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예뻐요, 어머니.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선크림도 샀어. 거기는 자외선이 엄청 강하다더라. 이혜숙 여사님은 신나게 전리품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들뜬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좋은 의도는 느껴졌지만 그 의도가 저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서아 새 수영복도 사줬어. 이해는 쑥쑥 커서 작년 옷은 다 작아졌더라고. 이혜숙 여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아는 새 수영복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몰디브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을래요. 출발 3일 전 저는 리조트에서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리조트입니다. 예약 정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감미로운 한국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니문 스위트로 예약하셨고 투숙 인원은 2명이 맞으신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기 혹시 인원 추가가 가능한가요? 인원 추가요? 직원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몇 분을 추가하시겠습니까? 2명이요. 13살 아이 1명이랑 성인 1명이요. 저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예약하신 객실은 허니문 스위트입니다. 이 경우 객실을 재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재배정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허니문 스위트는 디자인과 서비스가 모두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라 다른 손님이 투숙하시면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추가 비용이 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니저님과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심리적인 실망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30분 후 리조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재배정은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원래 제공되던 일부 허니문 서비스는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3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프런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 그럼 3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이 1300만 원으로 이것은 제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말해도 늦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샀고 이해숙 여사님과 서한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 끝났습니다. 수상 비행기가 말레 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해숙 여사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고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몰디브구나. 그녀는 평생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비현실적으로 파랬고 멀리 있는 섬들은 에메랄드처럼 바다 위에 밝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을 때 이해숙 여사님은 눈앞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레드카펫, 샴페인, 꽃목걸이,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은 현지인들의 공연까지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 직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처음 서울 구경 온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우야, 이거 다 공짜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호화로운 리조트 로비는 이해숙 여사님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열대 식물 장식, 모든 것이 사치스러웠습니다. 여기 하룻밤에 얼마일까? 이해숙 여사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한은 신나서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3명의 버틀러가 우리를 프런트로 안내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가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호텔 맞아? 궁전보다 더 화려하네. 프런트 직원은 미소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허니문 파라다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허니문 파라다이스라는 말에 조금 불편해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좀 비싼 호텔이겠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직원은 돌아서서 정교한 소개 자료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한은 호기심에 다가가 보더니 갑자기 우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얼굴은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몰래 그녀를 쳐다봤고 준서 씨는 긴장한 듯 침을 삼켰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이해숙 여사님은 의아해하며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참 요란하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료 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의 표정은 태연자약에서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땅에 떨어뜨릴 뻔했죠. 프런트 전체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충격받은 눈으로 직원을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제 발등 찍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이 들고 있던 자료는 정교하게 장정된 허니문 스위트 소개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금색 영어로 허니문 패러다이스 스위트라고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를 즉시 돌처럼 굳게 만드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원형 워터베드 위에는 붉은 장미꽃이 피 하트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얇은 커튼이 드리워져 극도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욕실에는 2인용 욕조가 끝없는 바다를 향해 있었고 그 옆에는 샴페인과 촛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코니의 개인 수영장 옆에는 2개의 선베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커플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이곳이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사적인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방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숙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허니문 스위트입니다. 저희는 모든 신혼부부를 위해 이런 로맨틱한 요소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계속해서 책자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는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커플 마사지 기능이 있는 2인용 샤워기, 하트 모양 욕조, 침대 머리맡에 성인용품 캐비닛. 그녀는 마침내 허니문 스위트라는 4글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호텔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연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사적인 천국이었고 52세의 시어머니인 자신이 13살 손녀와 함께 그곳에 묵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아도 사진을 엿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할머니, 이 방 되게 이상해요.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주변 다른 손님들의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재배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프런트 직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뭐요? 준서 씨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상세한 비용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원래 저희 최고급 허니문 스위트를 예약하셨기 때문에 객실을 변경하고 인원을 추가하시면 변경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명세서를 받아들고 그 위에 빽빽하게 적힌 숫자를 보고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허니문 스위트 원가 6박 7, 200, 0원, 허니문 전용 서비스 비용 1, 800, 0원, 개인 버틀러 비용 800, 0원, 공항 픽업 서비스 600, 0원, 총계 10, 400, 0원, 1억? 이해숙 여사님은 소리를 질렀고 로비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예약 당시에는 얼리버드 할인가가 적용되어 500만 원에 결제하신 겁니다. 직원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경이 필요해서 이해숙 여사님은 명세서의 숫자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본 가장 큰 금액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였고 그 총액도 2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 리조트는 6일에 1억 원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천만 원이 넘는 셈이죠.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그녀의 한 달 연금은 300만 원 남짓인데 이곳에서의 하루가 그녀의 3개월치 수입을 쓰는 셈이었습니다. 변경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저는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차액 3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셔야 하고 변경 수수료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400만 원이라고? 이해숙 여사님은 머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500만 원짜리 여행이 그녀의 좋은 마음 때문에 900만 원짜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래 예약하신 많은 서비스 항목들은 부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녀는 다른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커플 마사지, 프라이빗 해변 촛불 디너, 커플 선셋 요가, 부부 스파 패키지. 이런 서비스들은 다른 손님이 계실 경우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이 서비스 항목들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커플 마사지, 커플 요가, 50대 할머니인 자신과 13살 손녀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 서비스 비용은 환불되나요? 이해숙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규정상 확정된 서비스 항목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 연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서비스들은 돈은 냈지만 즐길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허니문은 그녀가 생각하는 평범한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진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500만 원은 그녀가 생각하는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니라 이런 최고급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제가 2년 동안 돈을 모은 것은 생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 여행에 대한 진심과 기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좋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저희 일단 방으로 먼저 가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까지요. 제가 2년 동안 기대했던 완벽한 허니문이 이렇게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론입니다. 프런트 직원은 벨을 눌렀습니다. 버틀러가 방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개인 버틀러는 온화한 인상의 몰디브 현지인이었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는 골프카트를 타고 열대 정원을 지나 허니문 스위트가 있는 구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리조트 전체에서 가장 사적인 구역으로 각 워터빌라 사이의 거리가 멀어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했습니다. 이곳이 고객님의 허니문 스위트입니다. 버틀러가 앞쪽에 한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건물이 푸른 바다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개인 발코니가 바다 위로 뻗어 있어 마치 동화 속 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몽환적인 풍경은 이해숙 여사님에게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방의 장식은 사진보다 더 로맨틱했습니다. 장미꽃이 핀 침대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뿌려져 욕실로 향하는 꽃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했고 물 위에는 꽃잎과 촛불이 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샴페인과 초콜릿, 그리고 손으로 쓴 축하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완벽한 허니문을 기원합니다. 공기 중에는 장미와 샌다루드 향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사랑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서하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13살 아이는 이 장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의 어색함은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방 중앙에 서서 마치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준서 씨가 원래 이 로맨틱한 공간을 어떻게 즐겼어야 했는지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꽂힌 욕조에서 휴식을 취하고 함께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고 함께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지금 그녀의 좋은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2년간의 기대, 2년간의 저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준서 씨가 제 곁으로 와서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가족들이 내 생각을 이해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고, 허니문의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어. 가족의 화목과 개인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어. 이해숙 여사님은 제 눈물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우야, 이해숙 여사님은 제 곁으로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제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사과였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허니문이 이런 건 줄은. 이해숙 여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여행인 줄 알았어. 2명 더 데려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가 1,000만 원 쓰는 게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다. 이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숙 여사님은 방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건 너희를 위해 준비된 건데 우리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과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도가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컸을 뿐입니다. 어머니 탓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좀 실망스러워서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행기표는 이미 샀고, 비자도 받았고, 사람들은 몰디브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귀국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방을 변경하려면 4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버틀러가 가볍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녁 식사 예약 확인차 왔습니다. 버틀러는 메뉴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프라이빗 해변 촛불 디너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로맨틱한 경험입니다. 또 한 번의 어색한 알림이었습니다. 4인 가족이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된 저녁 식사를 즐기러 가는 상황. 혹시 평범한 레스토랑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촛불 디너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오늘 저녁 레스토랑은 이미 만석이라 대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틀러가 대답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 허니문 경험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돈은 돈대로 쓰게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한 셈입니다. 버틀러님, 이해숙 여사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방을 바꾸면 가장 빨리 언제쯤 가능한가요? 변경을 확정하시면 지금 바로 프런트에 연락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후면 새 방에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버틀러가 대답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바꿔주세요. 엄마, 그럼 400만 원이나 더 내야 하잖아요. 준서 씨가 걱정했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이해숙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호 허니문을 망쳤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해숙 여사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돈은, 지우야. 이해숙 여사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번 여행이 너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오후 이해숙 여사님과 서아는 새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패밀리 스위트로 비록 호화로웠지만 연인을 위해 설계된 로맨틱한 요소들은 없었습니다. 저와 준서 씨는 다시 허니문 스위트를 되찾았지만 기분은 처음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오전에 소동을 겪은 후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죠. 여보, 우리 이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저는 장미꽃이 피 뿌려진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준서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잖아. 근데 난 자꾸 어색한 기분이 들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만 원도 돈 생각하지 마. 준서 씨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엄마 책임이라고.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우리는 마침내 기대했던 프라이빗 해변 촛불 디너를 즐겼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모래사장을 쓰다듬고 촛불이 저녁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꿔왔던 로맨틱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만 오전에 프런트에서 겪었던 어색함, 이해숙 여사님의 충격받은 표정, 그리고 4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떠올렸습니다. 지우야, 무슨 생각해? 준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경험이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적어도 이제 어머니가 우리 생각을 이해하게 되셨잖아. 저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 소비 습관을 이해 못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돈은 쓸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셨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준서 씨는
허니문을 즐기려 노력했지만 항상 무언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해숙 여사님과 서아는 다른 방에서 그들 나름대로 이 뜻밖의 여행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셋째 날, 서아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엄마,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소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물론이지, 서아야, 무슨 일이야? 저는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의 허니문인데 저랑 할머니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저는 13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민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아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아무것도 몰랐잖아. 하지만 작은 엄마 우는 거 봤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때문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이야. 저는 어른들의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서아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니문은 두 사람만 가는 거라는 건 알아요. 13살 아이의 이 말에 저는 감동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아야, 네가 그렇게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너도 크면 너만의 허니문을 가게 될 거야. 그때는 절대 아무도 안 따라오게 할 거예요. 서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마 이번 경험은 이 아이에게도 일종의 성장이었을 겁니다. 다섯째 날, 이해숙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너랑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구나.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리조트 카페에 앉아 끝없는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단다. 이해숙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 이해숙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한다고 생각했어. 이해숙 여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때로는 소위 너희를 위한 것이 실제로는 내 생각대로 너희 삶을 재단하는 것이었다는 걸. 나는 너희의 소비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고 너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너희가 로맨스를 원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허니문이 그냥 평범한 해외여행인 줄 알았고 2명 더 데려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돈을 아끼는 게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해숙 여사님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1,000만 원은 나한테는 큰 돈이지만 너희에게는 2년의 저축, 2년의 기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허니문의 추억이었어. 내가 내 무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속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의도셨다는 거 알아요. 저는 이해숙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완전히 어머니 탓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 탓을 해야 해. 이해숙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었다면 너희는 지금 완벽한 허니문을 즐기고 있었을 거야. 어머니,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우리 앞을 봐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고 싶다. 이해숙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보상이요? 나랑 서아는 내일 귀국할게. 이해숙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너희는 진짜 허니문을 즐기렴. 하지만 비행기표는 내가 어떻게든 변경할게. 이해숙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값 400만 원도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어머니, 안 그러셔도.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해숙 여사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내가 져야 할 책임이야. 저는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책임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여행의 우여곡절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을 겁니다. 적어도 저와 그녀 사이에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생겼으니까요. 여섯째 날, 이해숙 여사님과 서아는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습니다. 떠나기 전 서아는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작은엄마, 허니문 방해해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절대 안 따라갈게요. 이해숙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귀국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더 이상 내 생각 강요하지 않을게. 그들을 보낸 후 저와 준서 씨는 마침내 진정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마지막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이틀을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노클링을 하며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를 보았고 함께 스파를 받으며 전문가의 손길 아래 완전히 긴장을 풀었고 함께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별빛 아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마지막 날 밤, 저는 준서 씨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준서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정은 좀 험난했지만 결과는 괜찮잖아. 우리 허니문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 뭘 얻었는데? 가족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웠고, 자기 입장을 어떻게 고수해야 하는지 배웠고, 또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배웠어. 준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셨잖아. 이건 어떤 완벽한 허니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허니문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예상치 못한 수확도 가져왔습니다. 귀국 후 이해숙 여사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소장해왔던 골동품 몇 점을 팔아 400만 원을 마련해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내가 져야 할 책임이야. 그녀는 돈을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사양했습니다. 아니, 받아줘. 이해숙 여사님은 돈을 찻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더 놀라운 것은 이해숙 여사님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 소비 습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셨는데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우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생각이 있는 거지. 그녀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을 새로 인테리어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이해숙 여사님은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너희 집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간섭 안 할게. 이런 변화는 저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습니다. 한 번에 실패한 허니문이 놀랍게도 가족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반년 후 저와 준서 씨는 그 400만 원으로 다시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온천 료칸을 선택했습니다. 몰디브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로맨틱했죠.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 방해 안 하네.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눈치가 아주 빨라지셨어. 준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이해숙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여행 계획을 묻거나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서아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와 대화를 나눴고 주제는 공부에서부터 생활, 꿈, 감정까지 다양했습니다. 작은엄마, 저 나중에 결혼하면 허니문은 꼭 몰디브로 갈 거예요. 서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진짜 허니문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절대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할 거예요. 이 말에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몰디브 여행이 13살 소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입니다. 1년 후 친구들이 그 몰디브 여행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의미 있었어. 의미 있었다고? 허니문에 시어머니랑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의미 있지.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세대 차이가 가져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배웠고, 가족의 화목과 개인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법을 배웠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얻었다는 거야. 지금의 이해숙 여사님은 더 이상 아들 며느리의 모든 것을 대신 정해주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중하고 경계를 알고 지지할 줄 아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완벽한 허니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때로는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과 우여곡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좌절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몰디브 여행은 비록 제게 완벽한 허니문 경험을 주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화목한 가족관계,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성장한 조카, 그리고 더욱 견고해진 결혼 생활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숙 여사님이 호텔 프런트에서 그 허니문 스위트 사진을 보고 충격받았던 표정은 온 가족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표정, 진짜 서아는 자주 그 표정을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안 사람 같았어요. 확실히 이해숙 여사님 자신도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지. 평생 그런 곳이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장미꽃집, 그 촛불, 그 다른 장식들. 이해숙 여사님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 온 가족은 이 주제로 크게 웃었습니다. 한때 모두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환점, 이해의 시작, 성장의 계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좋은 결말이 반드시 가장 완벽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 속에서 성장과 이해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제 몰디브 허니문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완전했습니다. 한 가족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배우고, 좌절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며, 충돌 속에서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온전히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 운명은 아마 교과서적인 완벽함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진짜 삶이란 본래 예상치 못한 일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좌절 속에서 성장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았던 그 몰디브 여행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한순간을 선물했습니다.